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끊어진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형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가. 엄마 집은 내 집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언장이 모든 것을 뒤바꿀 운명의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가족들이 그토록 서둘러 동생을 내쫓으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상속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민수는 39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3년 전 어머니의 암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병실에서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때마다 민수는 억지로나마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엄마가 낳아주신 덕분에 여기 있는 건데요. 민수에게는 형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형 민석은 대기업 부장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둘째 형 민철은 자영업으로 제법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형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막내니까 엄마 좀 잘 봐드려라. 형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다. 첫째 형의 말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비슷했습니다. 야, 너는 어차피 혼자 살고 있잖아.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힘들어. 결국 민수 혼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때로는 조퇴를 하면서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으면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다.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미 다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아직.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민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승진은 물론 연봉 인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손을 꼭 잡아드리고 병원비가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충당했습니다. 가끔 형들이 병원비를 조금씩 보태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민수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효자라니 엄마가 복이 많지? 어머니는 간병하는 민수를 보며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껏 돌봐드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위해 준비해두신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곧 벌어질 가족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4시 32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 준비는 민수가 대부분 맡았습니다. 형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는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막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라며 민수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민수야, 수고 많다. 형들이 바빠서 미안하다. 첫째 형 민석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형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너 혼자 산다고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도 할 일이 있어. 장례식 둘째 날 저녁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형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민수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첫째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어디에 두셨는지 혹시 알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왜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었는데. 둘째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집도 있고 적금도 좀 있으실 텐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야, 그게 뭐가 이상해?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첫째 형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차피 법정 상속으로 가면 우리 셋이 3등분하는 거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때 둘째 형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너 혹시 엄마한테 돈 빌린 거 없지? 병원비 때문에 엄마 통장에서 뭔가 빠진 게 있나?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형. 저는 제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엄마 돈은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형들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했습니다. 특히 첫째 형은 노골적으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다. 내일 엄마 집에 가서 서류들 좀 찾아보자.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은행 통장이랑 도장도 찾아야 하고.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즉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따라갔지만 형들은 그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야, 너는 부엌에서 차나 좀 끓여와. 우리가 서류 정리할 테니까.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형들의 말에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1시간 후 형들이 어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없어.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건 없더라.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3등분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때 형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 내가 3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살면서 병간호했잖아. 그러면서 엄마 돈을 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에요, 형. 제가 제 돈으로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병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은 넘을 텐데 내 월급으로 어떻게 다 감당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도 받아서 병원비를 댔지만 형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엄마 집에서 3년 동안 살았잖아. 그럼 생활비도 안 들었을 거고 그런 걸 다 계산하면 내가 받을 몫은 별로 없을 거야.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도 우리가 더 필요해. 너는 혼자 살잖아.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큰 집이 필요하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 너는 이제 나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들이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내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 농담이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첫째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명의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상속받는 거잖아. 그런데 너 혼자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는 있지. 하지만 내가 받을 몫은 별로 없을 거라고 했잖아. 3년 동안 여기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둘째 형도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차피 나가야 하는 거잖아.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형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 돌봐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첫째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과 현실을 구분해야지. 결국 민수는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하루 안에 나가라고 했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방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집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가 어머니가 사주신 스웨터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리 막내 추울까 바라며 직접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스웨터를 만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이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병원에서 써주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너무 아픈 날 말로 할 수 없어서 글로 써주신 감사 인사였습니다. 우리 막내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곁에서 돌봐줘서 고맙다. 형들은 바쁘다고 못 오지만 너는 매일 와서 엄마 손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엄마가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나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는데 정작 가족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은 모두 어머니 병원비로 쓰여서 보증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 원룸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만난 다른 거주자들을 보니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취업준비생이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키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핸드폰에는 형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민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형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곧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첫 주가 지나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신도 법정 상속인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성이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것, 형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것, 그리고 유언장이 없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었는데 정말 유언장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재산이 있으시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병간호하느라 힘들어할 때 너는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뒀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유언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분들이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보고 혹시 안전금고를 빌려두신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상속인 증명서와 함께 계좌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순자님 맞으시죠? 계좌가 여러 개 있네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적금 계좌가 3개, 예금 계좌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금고도 하나 있으시네요. 안전금고요? 네, 2020년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혹시 안전금고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전금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안전금고 개방 신청을 하셔야 해요.
상속인 증명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즉시 안전금고 개방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형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집 정리하다가 엄마 통장 몇 개를 더 찾았어. 그런데 적금이 생각보다 많더라.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민수는 은행에서 들은 것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적금만 해도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형, 정확히 얼마인가요? 아,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이 돈도 3등분해야 하는데 내가 쓴 병원비를 빼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계좌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좌 전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조회해 주었습니다. 적금 계좌 3개의 합계가 1억 2천만 원이고 예금 계좌 2개의 합계가 3천만 원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형들이 말한 5천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금고 개방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민수는 은행 직원과 함께 안전금고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안전금고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에도 안전금고가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은행에서는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은행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뭔가 준비해 두셨다고 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고시원 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값만 해도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여러 개 있었고 수익자는 모두 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보험 수익자가 나로만 되어 있지? 민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총 5개였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총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준비해뒀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유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형들이 집을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곳에 숨겨두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을 적으시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끔 일기를 쓰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일기장까지 찾아봤을까? 민수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형들이 서류를 찾는다고 하면서 일기장까지 뒤져봤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기장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건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첫째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엄마 유품 중에서 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쓰시던 일기장이요.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첫째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야 가져가지 뭐 어차피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 가져가도 될까요? 알았어, 오후에 와.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미 집안을 많이 정리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일기장이 어디 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방 서랍장에 있을 거야. 알아서 찾아.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수십 년간 써오신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25권 정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최근 일기장부터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직전까지 쓰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니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 막내 민수가 너무 걱정된다. 형들은 이미 다 잘 살고 있는데 민수만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어머니가 민수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형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야겠다. 보험 수익자도 모두 민수로 바꿔뒀고 진짜 중요한 것도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한 2020년부터의 일기를 중점적으로 읽어봤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민수가 놀랄 것 같다. 형들에게는 미안하지만 3년 동안 나를 돌봐준 민수가 제일 소중하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유언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유언장을 집에 두면 형들이 찾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 숨겨뒀다. 민수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으니까 나중에 민수가 알아서 찾을 것이다. 민수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민수는 계속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동화책 기억나나? 그 책 속에 엄마의 마음을 숨겨뒀다. 민수만 기억할 그 책.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동화책이라고 하면 어린 왕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사주신 책이었는데 민수가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아직 있나? 민수는 서둘러 책장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어린 왕자 책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중간 부분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3년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준 민수가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첫째 김민석, 둘째 김민철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만 준다. 2021년 5월 20일 김순자.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집과 적금, 보험금까지 모두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자필이 분명했고 날짜와 서명도 정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바로 형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필 유언장이고 날짜와 서명이 정확하네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건가요? 네, 유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만 형제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증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분들에게는 언제 알리실 건가요? 오늘 알리려고 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뭔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형들과 어머니 집에서 만났습니다. 형들은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형들, 엄마 유언장을 찾았어요. 형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첫째 형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엄마 일기장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민수는 유언장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형들이 유언장을 읽는 동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첫째 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엄마 필체가 맞잖아요. 둘째 형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 날짜를 보세요. 2021년에 쓰신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아프시기 전이었잖아요. 첫째 형도 가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리도 엄마 아들인데 왜 너만 모든 걸 다 받아?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혼자 돌봐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낸 거야? 민수가 반문했습니다. 혹시 형들이 이 유원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형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마한테 들었어. 첫째 형이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서 왜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둘째 형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을 찾지 못하면 법정 상속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유언장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우리가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를 고시원으로 내쫓은 거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라. 우리도 생활이 있어. 민수는 형들의 변명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남기신 유언장대로 할 거예요. 형들은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았던 민수가 강하게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우리가 형이잖아. 조금씩은 나눠 가지자.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저 혼자 돌봐드렸으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당당했습니다. 처음으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검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어머니의 자필이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집과 적금,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들은 유언장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씩만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민수는 형들과 마주쳤습니다. 형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미안했어.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를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형이잖아. 조금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 뜻을 따를 거예요. 며칠 후 형들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우리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들, 저는 3년 동안 혼자서 엄마를 돌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내쫓았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형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유언장대로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이 큰 집에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형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형들도 자신들의 삶을 사세요. 그래도 우리가 형이야. 완전히 등지지는 마. 형들이 저를 등진 거잖아요.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내쫓았을 때 그때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우며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언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내쫓은 것, 고시원에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유언장을 찾아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형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가족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엄마가 아프실 때도 도와주지 않았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히 큰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들, 사진들,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 만들어준 음식, 레시피들까지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민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형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착한 아이라서 자기 몫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준비해뒀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자선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형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이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형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첫째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미안했어. 내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이해해. 그래도 너는 우리 동생이야. 몸 조심하고 잘 살아. 민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들의 안전을 빌어주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민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